네, 꿀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 신원철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꿀잠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방송입니다. 낮에 졸음을 없애는 과학적인 방법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이 주제를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분이 낮에 졸음을 이기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수면에 대해서 또 주제를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방송에 쓴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달이나 또 다음 방송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네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올해 2024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또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A형 독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건강 바이러스 검사해 보면 A형 독감으로 동반돼 있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요. 이렇게 추운 날 독감 주의하시고 따뜻하게 입고요. 또 온도 차이에 대해서 잘 신체 건강 유지하시고 낮에 좋은 잠과 신체 건강을 위해서 햇빛 많이 쬐시고 낮에 또 조금씩 운동하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꼭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요.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졸음을 없애야 되고요. 낮에 또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졸음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방법은 밤에 또 잘 자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낮에 졸린다.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주간 졸음증 또는 과수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간 졸음증은 이렇게 정의를 제가 써놨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단어 딱 들으면 느끼는 거잖아요. 정말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졸음을 견딜 수 없고 뭔가 집중할 수 없고 몽롱한 상태. 이게 이제 졸음이고 주간 낮 시간에 졸린 거다라는 거죠. 정의대로는 깨어있는 동안에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졸리고 피로한 경험을 하는 상태가 주간 졸음증입니다. 주간 졸음증은 원인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밤에 충분히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낮에 각성 상태가 유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되게 많아요. 수면 부족도 원인이고 수면의 질이 나쁠 수도 있고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잘못된 수면 습관, 낮에 드시는 커피, 낮잠 이 모든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고 또 밤에도 못 자게 하면서 못 자니까 낮에 또 졸린 게 생기죠. 이렇게 이제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꾸벅꾸벅 졸고 너무 졸려서 업무 중에도 학생은 수업 중에도 좋은 일이 생기게 되겠죠. 커피 한 잔 타놓고도 하품 나서 또 마시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자료는 없어서 제가 미국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졸린다는 사람, 주간 졸음증 있는 사람들 이게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미국 성인의 약 한 10% 정도, 10명에 1명이었는데 이게 2022년, 즉 한 20년 후에는 25%까지 증가됐습니다. 2.5배가 증가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졸려 할까요? 물론 미국을 생각해 보면 커피도 많이 마시고 비만한 인구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잠에는 더 잘 잘 수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과도하게 핸드폰도 보고 빛에 노출이 있지만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2.5배가 졸린 사람이 늘어났다면 우리나라도 더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못 자는 사람이 더 늘어났거든요.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린 건 당연할 겁니다. 우리나라 자료를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자료가 없어서 미국 자료지만 거의 비슷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졸릴까요?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는 거 당연히 졸리겠죠. 어제 적게 잤고 어제 새벽 일찍 일어났으면 너무 졸립니다. 밤에 7시간, 8시간 충분히 잤는데 수면의 질이 나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중간에 깨요. 이런 수면 장애, 또 술, 담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많은 약 중에 일부 약은 졸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낮에 자꾸 졸리는 일이 생기겠죠. 또 일부 약들은 밤에 각성을 만들어요. 수면을 방해해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러니 밤에 또 못 자니까 낮에 졸려요. 비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낮에 졸립니다. 그게 호흡이 문제가 되거든요. 비만하면 이 폐활량이 줍니다.
이 살이 찌고 배 복부 비만이 있으니까 복부의 내장이 지방이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요. 이 가슴에 살이 찌니까 이 가슴에 있는 폐가 볼륨이 줄어들어요. 크기가 줄어들니까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비만인 분들 이렇게 보시면 호흡이 굉장히 가쁘게 쉬잖아요. 산소 교환이 잘 안 돼서 산소 교환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졸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뭐 파킨슨병이 있다든지 치매가 있는 분들도 보시면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낮에 너무 많이 졸려하시는 것들을 볼 겁니다. 이게 뇌에 손상이 있게 되면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부위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뇌에 질병이 있게 되면 낮에 많이 졸린 걸 경험하게 됩니다. 뭐 관절염이 있거나 신체 통증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다양한 병들이 있게 되면 역시 졸리고 과도한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리고요. 아이러니하죠. 졸려서 먹는 카페인이 또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낮에 졸린 일이 생깁니다. 또 낮잠 또 과도하게 낮잠 자면 또 졸립니다. 뭐 그 외에도 여기에 써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결국은 졸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간 졸음증의 4대 원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이게 전체 원인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몇 시간 주무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5시간 자고 6시간 잔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 7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자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또 특히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더 수면 시간이 적을 겁니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주말에 몰아서 자죠. 업무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하러 그러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보느라고 못 자게 되죠. 또 아침에는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엔 나이 드신 분들도 밤에 유튜브 보느라고 잠을 늦게 주무신 분들이 많습니다. 초저녁에 잠깐 자고요. 이게 잘못된 수면 습관, 그러니까 밤에 어떤 핸드폰을 보거나 빛을 자극을 주면 뇌가 깊은 잠을 못 자고 잠이 자꾸 뒤로 밀리니까 수면이 부족합니다. 스마트폰, 카페인,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 큰 원인은 수면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잘 자는 것 같아. 나는 7시간 넘게 자, 6시간 이상 자, 8시간도 자. 그런데 낮에 졸려. 이런 분들이에요. 수면 부족은 본인이 알죠. 나 6시간밖에 안 자. 7시간 자, 보다 적게 자. 근데 수면의 질이 떨어진 분들은 나는 잘 잔대요. 특히 코골이나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나는 잘 자. 나는 자고 나도 개운하고 개운해. 자고 나도 개운하고 한 6, 7시간 내가 충분히 자. 난 거의 안 깨. 옆에서 보면 숨이 컥컥 막히고 코를 고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를 가면 커피를 한 잔 마셔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졸리니까 또 커피를 마셔요. 뭐 어떨 때는 식곤증으로 다 직장인들은 졸려 그리고 또 낮잠을 잠깐 자요. 밥 먹고 나서 한 30분을 자요. 이게 졸린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긴장해서 모르지만 회의를 하거나 어떤 뭐 영화를 보거나 가만히 있게 되면 깜빡깜빡 졸아요. 잠깐 졸고 나면 또 개운해서 일을 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일들이 수면의 질이 나쁜 겁니다. 본인은 잘 자는데 낮에 졸립다. 그러면 수면의 질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 리듬 장애입니다. 사실 일주일 리듬 장애는 수면의 질 저하로 되는 수면 장애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교대 근무자, 밤낮이 바뀌어서 또는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근무 시간이 변동되는 교대 근무자들의 경우는 이 일주기 리듬이 자꾸 변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 낮에 깨어있게 하고 자는 리듬은 자기의 고유 리듬이 있어요. 대개 24.3시간입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시간이 좁아지지도 않고요. 넓어지지도 않아요. 이 통으로 이동합니다. 조금씩 좌우로.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최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조금 일찍 자도 30분 단위로 이동합니다. 1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교대 근무자는 뭐 3일 교대, 일주일 교대면 갑자기 일주일 만에 잠자는 시간이 밤에서 낮으로 또는 근무 시간이 낮 근무에서 밤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8시간, 12시간 정도를 일주일 리듬이 변동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생체 리듬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8시간, 12시간을 변동해야 되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일주일 리듬은 내가 막 억지로 깨어있는다고 하더라도 생체 리듬은 여전히 자는 시간이니까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해외여행 갔을 때
또 10시간, 12시간 시차가 있는 나라에 가면 밤에는 잘 못 자고 낮에는 너무 졸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교대 근무자들이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됩니다. 또 사회적 시차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시차는 해외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그대로 사는데 주중에는 내가 자는 시간이 뭐 새벽 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이렇게 자는데 아니면 나는 11시에 자서 5, 7시, 6시에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새벽 4시에 자고 아침 12시에 일어나요. 학생들이 많이 그렇죠. 젊은이들이 불금을 지내면 이 교대근무, 이 주말 동안의 교대근무처럼 4시간, 6시간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리듬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니까 너무 힘든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말에도 주중과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게 좋습니다. 또 노인들의 경우는 너무 일찍 자고 일찍 깨는 패턴으로 바뀌어요. 즉 아침형 인간으로 바뀝니다. 저녁 먹고 8시에 껐박껐박 졸다가 한 10시에 자려고 자면 잠은 드는데 한 2시간 자고 3시간 자면 떡 깨서 못 자요. 그러면 새벽 2시, 3시에 깨서 못 자니까 그때 뭐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누워서 자려고 노력하고 또 운동을 나가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잔 시간이 되게 짧아집니다. 저녁 8시에 잔 게 아니라 TV 보다 깜빡깜빡 잠깐 좋은 거거든요. 10시에 자고 2시에 깨니 4시간밖에 못 잤고 아니면 3시간밖에 못 잤고 쪽잠 잔 거 합쳐놓으니까 잠이 부족하니 낮에 졸려요. 또 젊은이들은 저녁형 인간이 많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자꾸 핸드폰 보면서 잠은 더 늦게 자고 학교 가려고 출근하려고 일어나려고 6시, 7시에 일어나니 실제 잔 시간은 4시에 자서 7시, 3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하거나 학교 가면 졸립잖아요. 학교에서 졸고 직장에서 조는 거죠. 그 외에도 제일 드문 거가 이제 중추성입니다. 우리가 기면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전체 인구의 0.001%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에 2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뇌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뇌하수체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숨골에, 머리 뒤에 숨골에는 각성을 조절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 수면을 조절하는 것과 각성을 일으키는 부위가 시소로 밤에는 수면 중추가 활성화되고 각성이 억제되고 낮에는 각성이 억제되고 각성이 활성화되고 수면이 억제돼서 우리는 자고 깨는데 이 각성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 수면의 힘이 나오긴 하겠죠. 낮에는 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 계속 졸린 겁니다. 기면병 환자들은 굉장히 수시로 졸려요. 일하다가도 졸고 얘기하다가도 졸는 일이 생겨죠. 또 특발성 과수면증도 아직은 원인은 잘 모르지만 뇌의 문제로 인해서 졸린 병을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원인을 나눠요. 혹시 여러분들이 졸린 원인 너무나 낮에 졸려서 낮잠 자야 되고 커피를 몇 잔을 마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에 대해서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졸려요. 잠을 적게 잤든 또 수면의 질이 나쁘든 내가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든 또는 기면병 환자 때문에 기면병을 앓고 있어 너무 졸립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졸음을 쫓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의학적인 것보다는. 그런데 뭐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낮에 졸음을 없애는 과학적인 방법.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6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6가지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잘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일 겁니다. 질문을 주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나서 좀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고 깨는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직장이 있거나 낮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분들은 기상시간이 정해질 거예요. 내가 아침에 뭐 출근을 8시까지 또는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면 기상은 한 7시 전후로 기상하지 않겠어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내가 10시에 출근한다면 그리고 늦게 귀가한다면 한 9시나 10시에 일어나겠죠. 그럼 그 시간을 정하십시오. 어제 전날 내가 잠을 4시간밖에 못 자고 3시간밖에 못 자도 그 시간은 알람을 맞추고 반드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졸리는 원인 중에 일주일 리듬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이 문제는 24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24.3시간으로 조금 늦게 자고 늦게 깨는 게 우리한테는 편해요. 내 몸의 생체 리듬이 24시간보다 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루에 0.3시간을 앞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늦게 일어나게 되면 내 생체 리듬은 뒤로 밀려요. 그게 편하니까요. 우리 몸은 24시간보다 기니까. 자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의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 자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고 출근하려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잠이 부족해서 낮에 졸린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리듬을 고정하는 겁니다. 일주일 리듬은 자고 깨는 거를 조정하는 거 외에도 얘가 꺼지면 자고 켜있을 때는 우리가 깨는 거 말고도 생체 리듬이 하루에 16시간은 높아져 있거든요. 일주일 리듬이. 이때는 사람이 집중도가 높아져요. 각성도가 높아져요. 신체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졸릴 때 운동하면 기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생체 리듬 중에 가장 높을 때 운동을 해야지 신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중할 때도 내 생체 리듬이 높을 때 집중이 잘 돼요. 그런데 생체 리듬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전날 너무 못 자거나 너무 피곤한 상태니까 졸음 때문에 이 생체 리듬이 올라가도 이게 표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자꾸 뒤로 밀리는 거를 고정하는 게 필요하니까 기상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보다는 취침 시간이 더 정확해. 그럼 취침 시간을 정하세요. 그로부터 기상 시간을 정했으면 7시간 전, 취침 시간을 정했으면 7시간 후에 내가 자는 시간, 깨는 시간이 고정돼야 됩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가능하면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주말에 더 늦게 일어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내가 주말엔 더 자고 싶어. 플러스 1시간 정도. 하나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고 깨는 시간이 있죠. 1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난다. 그럼 중간값은 얼마예요? 4시죠. 1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난다. 중간값은 얼마예요? 3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잠자는 시간을 늘리려면 이 중간값을 고정하세요. 내가 12시에 자고 평소에 6시간에 일어났어요. 6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주말에 내가 8시간 자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자야 돼요? 1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면 12시에서 6시는 중간값은 3시인데 1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요. 중간값은 4시죠. 12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요. 중간값은 5시입니다. 그러면 3시에서 2시간이 이동한 거잖아요. 안 됩니다. 중간값은 고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말에는 3시로 고정하려면 1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야죠. 10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죠. 또는 11시 반에 자고 7시 반에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중간값을 고정하면서 자게 되면 생체 리듬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예, 요거 꼭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졸립다고 이제 이따 커피, 낮잠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내가 너무 졸려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졸려 이거부터 잡아보십시오.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가볍게 스트레칭 하고요. 물 한 잔 마시고요. 가볍게 몸 푸세요. 그리고 30분 이후에는 강한 빛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빛을 쬐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서 아침에 해가 7시 가까이 넘어야지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쬐 수는 없지만 여름 같은 거나 봄이 되면 강한 햇살이 아침에 나옵니다. 그 강한 햇빛을 직접 쬐십시오. 눈으로요. 몸으로 쬐는 게 아니라 눈으로 쬐세요. 눈으로 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창문을 열고 직접 햇빛을 쬐는 것도 정말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창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쬐게 되면 돼요. 내 눈으로 빛을 담으세요. 직접 담아도 되고요. 눈이 부시면 약간 옆으로 돌아놓고 핸드폰 보고 차 한잔 마시면서 영화 보면서 책 보면서 빛을 쬐도 됩니다. 등만 안 돌리면 돼요. 눈으로 쬐면 됩니다. 이 빛을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이 약간 30분 정도 앞으로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일정하게 생체 리듬을 고정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에 빛을 30분 쬐십시오. 만약에 겨울이라서 또는 비가 와서 강한 빛을 쬐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광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치료기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형광등 이거 300룩스밖에 안 돼요. 근데 광치료기로서 생체 리듬을 고정하거나 이동시키는 효과를 내려면 즉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키려면 5,000룩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조명의 15배에서 20배의 빛이 나와야 되니까 사실 가정집에 있는 빛으로는 어렵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광취록이 치면은 하얀 불빛이 나오는 빛이 있어요. LED 조명 중에 블루라이트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조명 기기도 있고 이 스탠드처럼 이렇게 나오는 빛이 있죠. 근데 이 불빛은 너무 밝아서 계속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옆으로 사각을 해놓고 돌려놓고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음악 들으면서 뭐 컴퓨터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해도 되는데 그게 참 눈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녹내장, 백내장, 눈에 문제 있는 사람 이 광취록에 조금 사용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광취록의 주의사항을 보면 눈에 문제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마세요가 됩니다. 요즘에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고글 같은 안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하얀 불빛이 아니라 초록색 불빛이 이 아래나 위에서 내려오는 불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경 쓰는데 안경에다 더 쓰고 있으면 됩니다. 이따 잠깐 설명드리는데 그 빛을 쬐면 5000 룩스하고 같은 효과를 냅니다. 눈에도 별 무리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30분을 빛을 쬐십시오. 이제 봄이 되면 차 한 잔 들고 뭐 녹차나 카모마일 차 한 잔 드시고 베란다에 앉아서 빛 쬐면서 뭐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시는 정도면 충분히 좋습니다. 이것만 아침에 생체 리듬을 고정하고 생체 리듬을 빛에 의해서 활성화시키면 낮에 졸음이 한결 없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산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졸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눕고 자잖아요. 조금 의욕을 내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잠깐 회사 주변을 걷거나 집 근처를 한번 걷고 오십시오. 빨리 걷지 마시고요. 가볍게 걸으세요. 한 5분, 10분 정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 몸에 흥분시키는 코티졸도 분비가 돼요. 또 우리 몸의 에너지 수치를 높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엔돌핀도 분비가 됩니다. 이런 코티졸이나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신체 기능을 흥분시켜요. 그리고 뇌의 각성도를 높입니다. 코티졸은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과도한 호르몬은 안 좋지만 움직임을 통해서 나오는 호르몬은 코티졸이나 엔돌핀 같은 거는 기분도 좋게 하고요. 통증도 완화하게 되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높이고 각성도를 높이고 민첩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5분, 10분 정도를 운동은 2시간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마시면 각성이 2~3시간 정도 가는데 거의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그런데 이럴 때 햇빛을 쬐면 더 좋아요. 이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을 빛을 쬐게 되면 각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자극 중에 빛이 가장 생체 시계를 자극합니다. 즉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생체 리듬을 낮에 깨우거나 높게 만들면 우리는 덜 졸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빛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낮에 햇빛이 있으면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천천히요. 그리고 그 빛을 쬐면서 한 10분만 돌고 오더라도 훨씬 더 개운한 걸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이제 빛입니다. 거의 세 가지가 비슷한데 빛 쬐는 거예요. 이게 졸리면 30분 정도 강한 빛을 쬐세요. 아까 제가 걸으라고 그랬죠. 이 걷기도 어려워요. 회사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차 한 잔 드시고 그 베란다, 회사나 집에 베란다나 그 휴게실 같은 데 가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제일 밝은 빛. 그 공간에 가서 빛을 쬐세요. 그냥. 그것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걷는 거는 5분, 10분이지만 빛은 30분 이상 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밝은 햇빛을 쬐시면 됩니다. 이 빛을 쬐게 되면 이 빛이 눈으로 작동돼서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멜라놉신이라는 걸 자극하게 되고 흥분된 멜라놉신은 생체 시계를 흥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급적 밝은 데 계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광취록이도 있고 또 이렇게 눈에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게 눈을 쓰면 백내장, 녹내장 영향도 없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핸드폰도 보고 책도 보고 업무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눈에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스탠드 같은 경우는 해놓고 딴 걸 하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혹시 실내에서 근무하거나 어두운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낮에 빛을 쬐 수 없다면 이런 광취록을 이용해서 빛을 쬐는 거 좋습니다. 이걸 계속 쬐는 건 아니고요. 내가 근무하다가 너무 졸려 그러면 그거 잠깐 켜놓으세요. 잠깐 쓰세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를 최소한 쓰고 또 업무에 집중해 보세요. 커피 한 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좀 내려놨다가 졸리면 또 한번 쓰세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간식을 드시는 겁니다. 깨어있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점심 먹고 너무 졸려요. 그리고 그러면 뭔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저는 사실 식사를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점심을 잘 안 먹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이유가 외래를 보고 오전에 잠깐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려면 밥을 먹고 나면 너무 졸려요. 식곤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잘 깨어 있으려면 식사를 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안 하면 저혈당이 빠지잖아요. 저혈당이 빠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또 졸려요. 예. 그래서 저혈당이 안 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이 생기게 되면 몸에 있는 근육에서 막 근육하고는 뽑아내고 우리 몸이 처지고 무기력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또 저는 2끼를 먹기도 하고 가끔 3끼를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2끼를 드시든 3끼를 상관없는데 시간을 고정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지 음식을 먹으면 생체 리듬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생체 시계는 시상하부라는 데 위치하게 되는데 이 시상하부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위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부위가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가 활성화됩니다.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요. 생체 리듬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프게 하지 마시고 배고플 때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저는 점심은 잘 안 먹지만 아침은 반드시 먹고 갑니다. 꽤 많이 먹어요. 사실 아침을요. 예, 저녁 시간도 가능하면 고정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식곤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어떤 걸 드시냐면 과일, 채소, 요거트, 단백질 위주의 계란, 견과류, 단백질 생선,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살코기 같은 단백질과 야채가 들어있는 걸 주로 드십시오. 지방을 드시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죠. 이거는 보통 때예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1리터를 더 늘려서 하루에 3리터에서 4리터를 드시는 거예요. 몸이 탈수가 되면 무기력해지고 더 피곤한 걸 만들고 졸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피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여기 단백질과 채소는 좋다고 그랬는데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 즉 흰쌀밥, 또 뭐 과자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었잖아요. 에너지는 금방 충전돼서 활력은 나긴 하는데 문제는 이 탄수화물이 들어있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소비가 되면서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포도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 아시죠? 포도당이 확 올라가고 그걸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면서 포도당이 다시 떨어지는 일이 되니까 아까 식사를 안 한 것처럼 더 피곤하고 만듭니다. 단 걸 먹으면 그때는 기분 좀 더 조금 있으면 무기력해지는 일이 생기는 게 포도당 스파이크라는 거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아실 겁니다.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도 피해야 돼. 이건 졸려요.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세로토닌을 만드는 단백질, 아미노산이거든요. 우유, 바나나, 귀리, 그다음에 토마토에 들어있기도 한 이런 트립토판, 지방이나 또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래서 중국 음식을 먹으면 되게 식곤증이 많이 오는 게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피하셔야 돼요. 특히 점심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기름지거나 그런 조미료 맛이 나는 것들은 점심에 피해서 드시고 가볍게 생선 단백질과 야채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카페인입니다. 뭐 졸린데 카페인 먹어야 되지 않냐? 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잘못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카페인은 너무나 강한 각성제죠. 커피, 또 녹차, 홍차, 여러분 드시는 콜라, 탄산음료에 정말 카페인 많이 들어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먹는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물질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로 들어가면 졸음 물질로 작동되는 아데노신을 막아서 각성을 일으켜요. 집중력을 높이고요. 에너지를 높입니다. 그래서 졸릴 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너무 늦은 시간에 그리고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게 되면 카페인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먹어도 졸음이 없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카페인이 이래요. 우리가 한 잔을 마시게 되면 150ml 먹었다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서 라지 사이즈, 작은 거 말고 라지 사이즈 먹으면 카페인이 한 150ml 정도, 120에서 150ml 정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혈중 농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뇌에 작동돼서 각성을 일으키는 거니까 한 60분 정도, 30분 정도 지나가면 뇌로 올라가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최고 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간에서 대사되면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6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요. 최고 농도에서. 완전히 없어지는데 24시간보다 더 걸립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카페인을 자꾸 먹게 되면 두 가지. 우리 술을 자주 먹게 되면 술이 세지잖아요. 그걸 내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술은 간에서 대사가 돼요. 이 자주 먹게 되면 간에서 술을 처리하는 효소가 활성화돼서 술을 빨리 처리해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자꾸 늘어요. 안 취하는 거죠. 처리가 되면 몸에서 없어진 거니까. 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먹게 되면 간에서 처리 속도가 높아서 옛날에 한 잔 먹고 각성도가 유지가 되는데 자꾸 한 잔 반을 먹어야 되고 두 잔을 먹어야지 같은 각성도를 유지하는 일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카페인을 자주 드시면 안 돼요. 또 카페인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 밤에 또 잠을 못 자게 돼요. 이게 카페인이 있으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또 못 자요. 나는 피곤해서 자는데 깊은 잠이 적어져요. 그럼 낮에 졸리니까 또 카페인을 먹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카페인은 어떻게 되냐? 한 잔이나 최소한 두 잔을 넘기면 안 돼요. 기본 사이즈로요. 그리고 오후 2시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2시가 넘어가게 되면 넘어서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6시간 지나니까 2시니까 8시가 되면 50%고요. 내가 잘 시간이 되면 40% 정도 남게 돼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최고 농도의 절반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드시는 분들은 교대 근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서 너무 피곤할 때는 저도 드신 걸 권하고 저도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십니다. 그래서 낮에 어느 정도 각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마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카페인 먹어도 잘 자 이런 사람들은 뭐죠? 너무너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이 카페인이 각성을 일으키는 것은 몸에 피곤한 아데노신 수용체의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났을 때 카페인을 먹으면 아데노신 수용체에 카페인이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쌓이는 아데노신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붙지가 않으니까 안 졸린 거거든요. 근데 피곤하신 분들은 어때요? 카페인을 먹기 전에 이미 빈자리가 카페인이 떨어져 나가면 아데노신이 붙어버려요. 이미 꽉 찬 거예요. 아데노신을 피곤해서. 커피를 먹어도 얘가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근데 조금만 자고 나면 빈자리 생기면 카페인이 앉아버려요. 밤에 조금만 자면 아데노신이 떨어지면 카페인이 들어가서 앉아버리니까 밤에 깊이 못 자고 중간에 깨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피곤하니까 또 아침에 먹게 되는 악순환을 만드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낮잠도 괜찮습니다. 짧은 낮잠은 각성을 줄이고 졸음을 쫓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자면 안 됩니다. 최적의 낮잠은 20%입니다. 20분.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들면 깨어있다가 BREM 수면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들어가는데 요 3단계로 들어가기까지가 20분 걸려요. 근데 3단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못 깨요. 여러분들이 그 깊은 잠일 때 깨어나면 어때죠? 어떨 때 깨어났는데 너무 힘들게 깨어났어요. 누가 불러서 잠깐 조는데 금방 깨어나서 반응을 하면은 이분은 얕은 잠 자다 깨니까 괜찮은 거고, 그런 거는 한 3시간 정도 효과가 나타나요. 20분 정도 자면 3시간 정도는 정신이 맑습니다. 근데 어떨 때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깼는데 너무 졸려요. 무기력해요. 집중할 수도 없어요. 이걸 수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가거든요. 깊은 잠이 들어갔기 때문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이런 무기력한 상태가 돼서 낮잠을 통해서 개운하려고 잤는데 낮잠을 길게 잤더니 더 몽롱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잠을 낮에 자버리면 밤의 질이 낮아지게 되니까 낮잠을 2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잠든 시간부터 20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잠을 잘 거면 너무 피곤한 거니까 되게 누우면 한 2, 3분 내에 잠들잖아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20분에서 25분 정도 맞춰 놓으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 20분 깨워달라고 해놓고 주무세요. 20분 정도면 옆에서 깨우거나 알람 울려도 금방 일어납니다. 깊은 잠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한 3시간 정도로 개운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밤잠이 나빠져요.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 커피냅, 파워냅, 네프치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커피를 마시면 뇌로 올라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랬죠. 낮잠의 최적의 낮잠은 뭐죠?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내가 너무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낮잠을 자요. 그리고 20분 이내에 깨어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커피가 먹어도 30분 안에는 뇌의 작동이 안 되니까 커피 효과가 없는 상태로 피곤해서 자는 낮잠 20분이 잔 겁니다. 그 20분 잤으니까 3시간 각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깨어나면서부터 카페인이 섭취한 카페인이 뇌로 올라가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이거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커피와 낮잠을 합친 그 카푸치노는 커피에다가 우유를 섞으니까 카푸치노죠. 낮잠에다가 커피를 섞었으니까 네프치노라고 합니다. 영어로 냅이 낮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피곤할 때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너무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잠깐 마시고 20분 자고 일어나시면 각성도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절대 깊은 밤에 영향을 적게 주지만 우리가 이것만 갖고 생활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밤에 잘 자야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결국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낮에 졸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햇빛 많이 쬐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피곤하면 산책해라, 밝은 빛을 쬐라, 낮잠, 커피 이용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커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주간 졸음을 개선하는 건 결국은 좋은 잠을 자는 겁니다. 자, 낮에는 운동하세요. 햇빛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커피 2시 이전에 제한하세요. 낮잠 20분 이내로 오후 2시 전에 드세요. 야간에는 자고 깨는 시간을 고정하세요. 취침 서너 시간부터는 땀나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런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거를 제한하세요. 빛을 쬐면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노란 불빛을 켜놓으세요. 전구색 LED 켜놓으시면 블루라이트가 뇌를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생체 리듬은 꺾이는 거를 빛을 쬐게 되면 활성화되니까 깊은 잠 못 자는 건데 쉽게 꺾이도록 밝은 빛을 쬐면 안 됩니다. 침실에서는 잠만 주무십시오. 잘 시간이 돼서 방에 들어가세요. 저녁 먹고 침실에 누워서 TV 보고 핸드폰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핸드폰 보지 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이라고 하는 거를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복식 호흡, 스트레칭, 명상, 그다음에 재미없는 책으로 구성되는 본인의 잠자는 루틴. 아이들한테 엄마가 잠을 잘 때 어떻게 하죠? 뭐 초등학교 들어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게 루틴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재미없는 책을 보거나 내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복식 호흡, 또 몸의 근육을 푸는 점진적 근육이완법, 가이드 이미지법, 명상법을 하시는 거가 루틴이 됩니다. 그걸 반복하면 그 시간이 되고 그걸 행위를 하는 거가 뇌에서는 잠자는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생체 리듬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면 쉽게 잠이 드는 것처럼 본인한테도 잠자는 루틴을 만들어서 해보시면 정말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낮에 졸음 없애는 과학적인 방법, 지금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 임상 연구가 되어져 있고 입증된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 한번 좀 받아볼까요? 김민 님이 주신 거네요. 몇 시에 자야 낮잠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5시에 자는 것도 낮잠. 맞습니다. 낮잠이라는 거는 내가 자는 밤에 야간 수면 7시간 내외 정도의 잠 이외의 잠을 낮잠이라고 합니다. 꼭 해가 있을 때 낮잠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간이라고 하는 건 해가 떠 있을 때가 주간이라고 하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해가 떠 있을 때 자는 잠을 낮잠이지만 자는 시간 이외에 자는 잠을 다 낮잠, 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자면 절대 안 됩니다. 5시에 진짜 야간 수면을 잘 거면 그때 자면 모르겠지만 가급적 낮잠은 내가 자는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후에는 낮잠을 자서는 안 되고요. 오후 2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낮잠 자는 게 좋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홀리해피님, 낮에 자는 이유가 몸이 잠을 필요로 해서래요. 잠 총량 법칙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이거 앞에도 말씀드렸죠. 피곤하니까 졸린 거 당연합니다. 또는 잠이 적어서 수면의 질이 나빠서 잠자는 일주일 리듬이 불규칙해서 뇌가 조절을 못해서 이 원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잠 총량이라는 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체 자는 양을 낮잠도 자고 밤잠도 자서 합산하면 난 될 거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잠은 생체 리듬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피곤해서 잔다면 이 총량이 법칙이 맞을 거예요. 피곤하면 요때 잠깐 자고 피로를 떨어뜨리고 또 피곤하면 또 자니까 내가 피곤할 때만 자는 거죠. 신생아처럼. 그런데 한 살이 되면 생체 리듬이라는 게 흘러가요. 24시간도 아니라 24.3시간에 이 리듬이 있어요. 얘가 켜졌을 때는 우리는 뇌가 흥분돼 있고 길게 못 자요. 자려고 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생체 리듬이 꺾이는 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피곤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총량도 중요하지만 생체 리듬에 맞춰서 자야 될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는 게 더 깊은 잠을 자고 그 숙면, 그 통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뭐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이중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수면, 이중 수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 원시대 시대부터 인류가 살았던 방식인데 밤에 한 6시간이나 5시간 또는 4시간 자고요. 낮에 한 2-3시간을 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잤던 방법인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밤에 자는 시간 고정. 내가 그거를 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3시까지 자고 또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하고요. 오후 2시에 한 2시간 자는 거죠. 그런데 낮에 자는 1시간이나 2시간 또는 3시간 이 잠과 밤에 자는 4시간, 5시간 잠을 같은 시간에 고정해야 됩니다. 이건 이중 수면이 돼요. 분할 수면입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피곤하다고 아무 때나 막 자는 것들은 안 됩니다. 뭐 20분으로 제한한 거는 우리가 잠을 들면 깊은 잠 양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요. 낮에 깊은 잠 자면 깨기도 어렵다는 말씀드렸지만 그 잠을 잠으로써 밤에 깊은 잠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권희님으로 질문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노크들입니다. 저는 낮잠을 거의 10분을 자고 어떤 경우는 저녁잠을 잘 때 있답니다. 저녁잠을 자는 것은 안 좋은가요? 예,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신 건 괜찮은데요. 자기 8시간에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체 리듬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기 하나 더하기 피곤한 게 쌓이거든요. 이 피곤한 거하고 생체 리듬, 낮에 생체 리듬이 가장 높을 때 피곤한 거는 요 갭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생체 리듬이 꺾이면서 내려오고 나는 피곤하고 계속 높아지면 갭이 이만큼 생기잖아요. 이 갭이 졸음을 만들어요. 그런데 저녁 먹고 생체 리듬은 꺾여요. 저녁 6시, 5시에 낮잠을 잤으면 20분을 자든 10분 자든 피로도가 뚝 떨어져요. 낮잠 자고 5시에 자고 나서 운동 막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갭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체 리듬은 꺼져도 졸음의 욕구가 낮기 때문에 깊은 잠 못 자고 중간에 깨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 자는 거 20분 이내는 저는 20분 이내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피곤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녁 먹고 또는 저녁 시간에 졸리면 한 바퀴 돌고 오세요. 10분, 20분. 또 햇빛이 있으면 햇빛 쬐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광치료하는 거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아마 밤잠이 훨씬 더 길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김민님이 또 주셨네요. 저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목이 엄청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커피나 에너지 음료 없으면 생활을 못해요. 아까 제가 주간 졸음의 원인 중에 수면 질이 나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입 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자고 나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걸 야간 구강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거죠.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호흡증이 없어도 턱의 근육이 약해서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방안이 건조하니까 입마름이 생기겠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코가 막혀 있는 경우,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이 있으면 코로 숨 쉬는 게 어려우니까 입을 벌리게 자는 것도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혀뿌리가 늘어져서 기도가 막히게 되거든요. 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고 자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입이 마르죠. 그렇게 벌리다가 산소 농도 떨어지고 숨을 안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가 깨요. 그러면 혀가 또 앞으로 깨면서 나오면서 숨을 몰아쉬어요. 그러면 또 잠들면 또 숨이 막히니까 입을 벌리고 자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낮에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치료받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신경과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시게 되면 요즘에 수면 다운 검사가 보험이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치료되는 양압기도 보험되니까 굉장히 저렴한 걸로 검사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안 드시고 낮에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엔젤님입니다. 57세 여성이래네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한 달 전에 갑작스런 혈압 상승 180. 그래서 아프로벨 복용 후에 혈압이 120에 100살 떨어졌는데 어제 병원 가니 아프로벨 300으로 올리자고 해서 오늘 아침 300으로 복용했는데 혈압은 안 떨어져요. 하루 종일 140이 나와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뭐 내과 전문의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저도 뇌를 보기 때문에 다양한 뇌졸중 환자를 보면서 혈압이 안 떨어진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재는 방법이 정확한지 체크해 보십시오. 혈압이 불안하고 긴장한다고 재면 다 높아지거든요. 혈압은 안정결합을 말합니다. 최소한 10분에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재십시오. 그걸 안정결합이고 이게 3번 연속을 쟀을 때 평균 혈압이 140, 90일 있을 때가 고혈압입니다. 병원 오시면 기다리고 긴장된 상태니까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병원만 높으세요. 집에서 혈압계를 가져다 놓고 재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도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혈압을 잘못 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불안이나 긴장이 너무 높은 것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긴장하니까 내가 뭔가 이상해서 재보니까 불안하면 높아져요. 예, 그런 것도 하나 원인일 수 있고요. 또 혈압을 높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비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수면의 질이 나빠도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교감신경이 높아지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한번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한번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서인 님이 주신 거가요. 의사분들이 5시간 자면 큰일 날 것 같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안 좋나요? 잠을 줄이고 일하는 걸 미덕이라고 여기는 사회라 오래 자는 저는 나태해지게 느껴지네요. 예, 뭐 이거는 뭐 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6시간보다 적게 자도 건강에도 문제 없고 그 신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 안 졸리고요. 이걸 쇼슬리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되게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6시간 이내 자도 신체 문제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잠을 6시간보다 적게 자게 되면 혈압이 높아져요. 당뇨가 높아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짜증이 늘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높아져요. 치매가 잘 생겨요. 심장병이 생겨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그러냐면 자는 6시간, 자는 시간이 뇌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회복돼요. 여러분들이 공장이 기계가 물건을 막 찍어내는 데서 24시간 가동하고 일주일, 2주일을 매일 가동하면 어떻게 되죠? 고장납니다. 멈춰요. 그러면 기계를 오랫동안 쓰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줘야 돼요. 차도 필요할 때 엔진 오일 갈아주고 점검하고 타이어도 갈아주고 공기압 체크해야지 차를 오랫동안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깨어있으면, 뇌가 깨어있으면 수없이 많은 에너지와 모든 장기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언제 쉬냐면요. 뇌가 꺼질 때예요. 바로 자는 시간이 뇌가 꺼지는 겁니다. 뇌가 꺼져야지 우리 몸의 통제를 받는 우리 몸이 드디어 쉬는 거예요. 그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 일하면서 뇌가 쓰면서 생기는 찌꺼기들, 염증 물질, 산화 물질, 이런 물질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가져요. 즉 우리 몸이 청소되고 리프레시로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이 양도 충분해야 되고 질도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잠을 적게 자면 어떻게 되죠? 청소가 안 되죠. 찌꺼기가 남으니까 그게 노화를 만들고요. 심장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다양한 질병으로 유도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모든 연구들을 제가 조사해 본 연구는 6시간 이상 자야지 우리가 충분한 질병이 적게 생기는 걸 알니까 6시간 이상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뭐 소셜리퍼라면 6시간 이내 자도 됩니다. 오리온 고래밤님, 교수님 요새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졸피뎀 처방 받을까 생각 중인데요.
불면증 없을 때 술 마시면 잠이 쏟아집니다. 졸피뎀 처방을 받으면 술을 타서 먹으면 수면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답을 알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첫 번째, 뭐 졸피뎀을 드실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 진통제 타이레놀 사다가 슈퍼에 사다가 드시잖아요. 너무 못 잘 때 뭐 수면제를 가끔 드시는 거. 졸피뎀이 반감기 4시간 정도입니다. 요걸 드시게 되면 좋아요. 괜찮아요. 저도 가끔 먹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게 되면 습관성 생겨요. 자다가 목류병이 생기게 됩니다. 중독이 되고 의존이 돼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못 잘 때 졸피뎀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술은 뭐가 문제죠? 술은 드시면 술이 간으로 대사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변해요. 그게 숙취를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졸려요. 그런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아세테이트로 변합니다. 아세테이트는 각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잠깐 졸려요. 빨리 들어요. 근데 이게 2시간 지나면 아세테이트로 변하거든요. 각성을 깨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적게 자요. 중간에 깨요. 술이 갖고 있는 이뇨작용으로 소변 때문에 깹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고 만취해서 자보면 깊이 잘 것 같지만 한 3시간, 4시간 아니면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다가 또 낮에 졸려서 또 자는 일이 생기잖아요. 술은 잠 드는 것 빼놓고는 수면의 질, 수면의 양을 다 나쁘게 합니다. 술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졸피뎀 효과가 1.5배에서 2배로 높아지고 약효도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처리가 되는데 술도 처리해야 돼요. 졸피뎀도 처리해야 되니까 처리 속도가 더 늦어져요. 숙취가 남게 되죠. 그래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방송하는 꿀잠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들이 또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요 방송 끝나고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꿀잠 이야기 2번째, 낮에 졸음을 없애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1월 마지막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는 꿀잠 이야기 3번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보고 그 주제로 다음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제가 계획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꿀잠 이야기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수면의 문제를 좀 쉽게 풀어드리는 내용으로 주제로 또 재밌는 주제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15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